질투와 욕심이 눈을 가리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 진실이 묻힌 밤. 이제는 흔적조차 남지 않은 한 가정의 비극.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다. 질투와 욕망에 눈이 먼 부모는 때때로 자식을 해치려 하기도 한다. 어느 날 한 소녀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는 흔적도 없이 증발했고 사람들은 그녀가 그저 어디론가 떠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그날 밤 차가운 연못으로 던져질 뻔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편견과 욕망 그리고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폭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때는 적자와 서자의 차별로 인해, 이제는 재산과 유산 또는 편애와 질투로 인해 가족들은 갈라지고 때때로 서로를 파괴한다.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는 지옥이 될 수도 있는 이 이야기. 그날 밤 그 집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진실이 묻힌 밤이 이제 다시 밝혀진다. 옛날에는 적자와 서자의 구별이 엄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문의 정통성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실 부인의 자식만이 온전한 대접을 받았지요. 부산 영도에는 서울에서 내려온 진주 유씨 성을 가진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식이 높았고 가정도 단란했지만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기다림 끝에 귀한 딸을 하나 얻었고 딸을 극진히 아끼며 키웠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딸이 100일도 되기 전에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기 전 부인은 남편에게 당부했습니다. 딸의 장례를 위해 혼수를 미리 준비해 두었으니 나중에 반드시 그대로 전해주시오. 그리고 당신 혼자 살 수 없을 터이니 어진 사람을 만나 새 가정을 꾸리되 다만 우리 딸만큼은 꼭 잘 돌봐주세요. 그러면 저는 눈을 감고 편히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는 부인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겼고 어린 딸을 정성껏 키우기 위해 온갖 약과 보양식을 구했지만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새어머니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배씨 성을 가진 여인과 재혼했습니다. 처음에 배씨는 아무런 불만 없이 새 가정에 적응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전처의 딸을 너무나도 아끼는 모습을 보며 점점 질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후처에 불과하고 저 아이는 정실 부인의 딸이니 내가 아이를 낳아도 남편이 똑같이 사랑해줄까? 이런 의심이 쌓이며 그녀의 마음속에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남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재롱이라 지었고 이복남매로 함께 자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은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했고 명문가에서 혼담이 들어올 정도로 좋은 가문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씨는 혼수를 살펴보던 중 전처 딸의 결혼 준비가 지나치게 호화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 재롱이는 후처의 아들이니 좋은 혼처를 만나기 어렵다. 그런데 전처 딸은 너무 좋은 조건으로 시집을 간다. 안 된다. 내 아들이 이 아이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선 안 돼. 그때부터 배씨는 딸을 향한 미움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직접 방해할 방법이 없었기에 남편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모르시겠지만 그 아이의 행동이 수상합니다. 행실이 바르지 않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당신도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겁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도 땅에 떨어질 것이고 마을에서도 따돌림을 받을 거예요. 이 일을 막으려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처음 남편에게 딸의 행실이 수상하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다. 아니,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품행이 단정하고 남녀유별을 철저히 지키는 아이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소? 하지만 배씨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웃집에 사는 한 노인을 돈으로 매수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 집 후원의 초당 담장을 넘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만 해주면 거금을 주겠소. 돈에 눈이 먼 노인은 이를 받아들였고 배씨는 남편에게 말했다. 오늘 밤 우리가 직접 딸의 행실을 지켜봅시다. 그날 밤 배씨는 남편과 함께 다락방에서 후원을 감시했다. 얼마 후 예상대로 한 남자가 후원의 담장을 넘었다. 그는 초당 앞에서 무언가 말을 하는 듯 하더니 다시 담을 넘어 사라졌다. 이를 본 배씨는 남편을 안방으로 데리고 와 말했다. 자, 이제도 내 말을 믿지 않으시겠어요? 남편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 날 저녁 배씨는 더욱 치밀한 계략을 꾸몄다. 그녀는 연애 편지를 하나 내밀며 말했다. 이 편지를 발견했는데 바로 어젯밤 담을 넘은 남자가 우리 딸에게 보낸 연애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곳에서 우리의 관계를 들키지 않으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 밤 담장 위로 광목천을 던질 테니 그것을 꼭 붙잡고 올라오시오. 내가 도와줄 테니 함께 도망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아 대를 이읍시다. 부모님께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고 우리 계획을 철저히 지킵시다. 이 편지는 배 씨가 직접 조작한 것이었지만 남편은 이를 사실로 믿고 충격을 받았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가문이 망할 것이오.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오? 그러자 배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직접 그 아이의 손발을 묶고 입을 틀어막아 연못에 던져버립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편지가 세상에 알려져 우리 가문은 몰락할 것이고 재롱이가 커서도 출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배 씨는 남편이 쉽게 딸을 죽일 결심을 하지 못하자 더욱 강하게 압박했다. 좋습니다. 나는 당신의 소실이니까 당신이 내 말을 믿지 않는군요. 결국 나는 이 집에서 의미 없는 존재군요. 이제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는 옷을 꺼내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다. 남편은 당황하며 만류했다. 자네 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네. 또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 잠시 기다리게. 그러나 배 씨는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그녀의 계략에 따르기로 결심했다. 배 씨가 준비한 대로 그날 밤 그들은 전처 딸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다. 밤이 깊어지자 배 씨는 끈과 천 조각을 미리 준비해놓고 남편과 함께 후원 초당으로 갔다. 초당에서는 딸이 촛불을 밝히고 책을 읽고 있었다. 남편이 다가가 물었다. 이 밤늦도록 무슨 책을 보고 있느냐? 딸은 고개를 들어 부드럽게 대답했다. 잠이 오지 않아서요. 저는 남의 집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님께 보답할 길도 없고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배 씨는 딸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그리고 별다른 말 없이 갑자기 그녀의 입을 천으로 틀어막고 손발을 묶어버렸다. 남편과 배 씨는 그녀를 업고 연못으로 향했다. 딸이 수영도 못하도록 손발이 꽁꽁 묶인 상태에서 연못에 던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때 이 모든 계획을 우연히 듣고 있던 이복 동생 재롱이가 부모의 대화를 몰래 엿듣고 누나를 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초당으로 향하던 부모에게 다급히 뛰어와 외쳤다. 어머니, 아버지, 아래쪽 방에서 큰일이 났어요. 어서 가보세요. 남편이 놀라 물었다. 무슨 큰일이 났느냐? 재롱이는 마치 급박한 상황인 것처럼 말했다. 제 예복이 불에 타고 있어요. 과거를 보러 가야 하는데 그 옷이 없으면 출세할 수 없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으면 저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남편과 배 씨는 이 말을 듣고 당황해 급히 아래채로 달려갔다. 그 틈을 타 재롱이는 묶여있던 누나의 손발을 풀어주며 말했다. 누나, 지금 도망쳐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할 테니 빨리 떠나야 해요. 누나는 당황했지만 재롱이의 간절한 애원에 따라 도망치기로 했다. 연못 근처까지 가자 재롱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누나, 늦은 밤까지 여기 있으면 수중고온이 될지도 몰라요. 남쪽으로 계속 도망치세요. 10년이든 20년이든 내가 부모님을 설득한 후 꼭 찾아갈게요. 그때까지 꼭 살아있어야 해요. 누나는 더 묻지 않고 남동생을 믿고 떠났다. 그 후 부모가 급히 내려가 보니 예복은 불타지 않고 있었고 화로에 작은 불씨만 남아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다시 후원으로 돌아가 보니 딸도 재롱이도 사라지고 없었다. 배 씨는 딸이 도망친 것을 알고 남편에게 통곡했다. 보십시오. 결국 제 말이 맞았지 않습니까? 저 아이가 그 남자와 함께 도망갔으니 더 이상 무슨 도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남편은 이미 일이 벌어진 후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딸을 찾을 방법이 없었고 결국 세월이 흐르며 이 사건은 점점 잊혀졌다. 그러나 이복 동생 재롱이는 누나를 잊을 수 없었다. 그는 부모를 설득하며 말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자연스럽게 생명을 이어가는데 사람의 생을 억지로 끊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누나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도망가라고 도운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누나를 찾아야 합니다. 부모도 결국 그의 간절함에 설득당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다. 좋다. 준비를 하고 떠나거라. 남쪽으로 가서 누나를 찾아라. 그렇게 재롱이는 누나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 재롱은 남쪽으로 향하며 여러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누나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수년간 찾았지만 성과가 없었고 결국 여비가 부족해져 고향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다급히 물었다. 어디까지 가보았느냐? 누나의 흔적은 찾았느냐? 재롱은 한숨을 쉬며 답했다.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비가 다 떨어져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에게 말했다. 지금 서울에서 과거를 보라고 하더구나. 내 어머니가 내가 과거를 볼 날을 대비해 정성껏 마련해둔 옷이 있다. 그 옷을 입고 과거를 보고 만약 낙방하면 그때 다시 누나를 찾아 나서거라. 재롱은 부모의 말을 듣고 과거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그는 서울로 가서 시험을 보았고 다행히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다. 급제 후 고향에 돌아온 재롱은 다시 누나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남쪽으로 향하며 방방곡곡을 수소문했다. 그러나 여전히 누나의 이름도 거쳐도 알 길이 없었다. 질투와 욕심이 눈을 가리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편견과 욕망, 그리고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폭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한때는 적자와 서자의 차별로 인해, 이제는 재산과 유산 또는 편애와 질투로 인해 가족들은 갈라지고 때때로 서로를 파괴한다.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는 지옥이 될 수도 있는 이 이야기. 그날 밤 그 집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편에 이어 그 2편이 시작된다. 수년간 길에서 방황하던 어느 날 그는 석양 무렵 한 큰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공동식 수샘이 있었고 여러 부녀자들이 물을 깃고 있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그들을 살폈다. 혹시 저들 중 누나가 있을까? 그러나 아무리 유심히 보아도 누나를 알아볼 수 없었다. 해가 점점 저물어 가자 그는 한 기와집 앞에 도착했다. 그 집 앞에는 마구간이 있었고 여러 말들이 먹이를 먹고 있었다. 마당에는 하인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고 대청마루에서는 주인이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재롱은 하인에게 다가가 말했다. 지나는 과객입니다. 길을 가다 보니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을 곳이 필요합니다. 주인 어른께 여쭈어 주시겠습니까? 하인은 안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알렸다. 주인은 심심하던 차에 혹시 과객에게서 새로운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싶어 대답했다. 그래, 하루 묵고 가도록 하게 하라. 재롱은 허락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노인이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서책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집주인은 재롱에게 물었다. 소녀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슨 용무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재롱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연을 세세하게 설명했다. 그러자 노인은 입맛을 다시며 무언가 말하려다 멈칫하곤 했다. 이상한 기분이 든 재롱이 다시 묻자 노인은 그저 아니네, 그냥 내 혼자 생각 중이었네 라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재롱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이 들기 전 조용히 집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러다 뒤편으로 가보니 작은 초당이 하나 있었고 그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남의 집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었기에 그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고 돌아와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 그는 하룻밤 묵었으니 더 머물 이유가 없었다.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었기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떠났다. 사실 이 집은 바로 재롱의 누나가 몸을 숨기고 있던 곳이었다. 누나는 남쪽으로 도망치던 중 날이 저물어 우연히 이 집에 들렀고 처음에는 단순한 하녀처럼 심부름을 하며 머물렀다. 그러나 신분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남장을 하고 남자인 척 생활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도우며 물을 깃고 심부름을 했고 주인 노인의 곁에서 함께 생활하며 점점 가족처럼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여성임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다. 어느 날 주인은 누나를 불러 말했다. 아무리 봐도 너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구나. 너는 우리 집에 온 지 여러 해가 되었고 우리는 너를 가족처럼 여겼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도 좋다. 솔직하게 털어놓거라. 누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동안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고 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 밤은 푹 쉬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남장을 할 필요가 없으니 여자의 옷으로 갈아입으라. 그렇게 그녀는 남장에서 벗어나 여성의 삶을 되찾았다. 그런데 누나는 이 집에서 지내는 동안 집안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이자 예의 바른 교수로 성장해 있었다. 집안 어른들은 그녀의 태도와 성품을 높이 평가했고 주인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아이도 이제 성장했으니 장차 좋은 배필을 찾아야 할 텐데 내 생각에는 우리 집안의 후손으로 맞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우리의 가문을 잇는 며느리로 삼아 사당을 지키게 하면 어떻겠소?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나도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동감이오. 그렇다면 됐소.
이제 결혼을 결정하겠소. 곧 이웃들에게도 발표하고 결혼을 진행할 것이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마을에서는 큰 논란이 일었다.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며느리를 들이는데 왜 정체도 모르는 떠돌이를 데려와 결혼을 시킨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오. 그러나 집주인은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가 좋으면 된 것이지 남들이 무슨 상관인가?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이 치러졌다. 한편 누나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난 재롱은 다시 여비를 마련해 남쪽을 향해 떠났다. 이전에 머물렀던 그 집을 떠올리며 그곳이 왠지 모르게 계속 마음에 걸렸다. 그 집에서 주인이 하려다만 이야기가 2번이나 있었다. 반드시 다시 한번 가보아야 한다. 그는 다시 그 집을 찾아갔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룻밤 묵기를 청했다. 지난번에도 신세를 졌는데 또 하루 밤만 묵어가겠습니다. 그날 밤도 주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칫했다. 이상하게 여긴 재롱은 더욱 의심이 깊어졌지만 아무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결국 또다시 떠나 남쪽으로 계속 누나를 찾아다녔다. 한편 누나는 결국 그 집의 며느리가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남편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알성장원을 차지하며 금이 환영했다. 얼마 후 재롱은 암행어사로 임명되었다. 마침 그가 부임한 곳이 바로 누나가 시집간 곳이었다. 어사가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에서는 도로를 정비하고 치안을 강화하며 그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때 어사 부인 누나는 남편을 따라 부임지로 향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내 친정집이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 걸까? 누나 남편이 이끄는 어사 행렬이 친정집을 지나게 되었다. 친정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어사를 환영하며 하루 묵어가라고 권했다. 길이 멀고 힘드실 텐데 하루만 쉬었다 가십시오. 어사 일행이 이를 받아들였고 그날 밤 어사는 외당에 머물렀고 어사 부인은 내당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도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왔다가 그냥 떠나야 할까? 내가 국가의 명을 받아 부임하는 길이니 함부로 사정을 공개할 수도 없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결국 몰래 후원 초당으로 향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 초당은 방치된 상태였다. 예전에는 깨끗이 청소되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잡초가 무성했고 길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힘겹게 난간을 올라 초당에 들어서자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비단을 짜는 캅사틀이었다. 먼지가 소복이 쌓여있는 캅사틀을 보며 누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손으로 먼지를 쓸어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10여 년 전 내가 나의 곁을 지켜주었지. 내가 떠난 후에도 넌 홀로 남아 나를 기다렸구나. 나는 남쪽으로 떠나 하루도 너를 잊지 않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글을 남겼다. 황화이력 풍표비. 노란 꽃 한 잎이 바람에 흩날려 날아가고 비에남이 지접. 남쪽으로 흩날려가 오얀 나무 가지에 닿았도다. 욕견 무주 소녀차. 아버지가 소녀를 보고 싶거든. 후일승학 하양주. 훗날 학을 타고 양주로 내려오소서. 그녀는 이 글을 써서 배틀 위에 놓아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어사 행렬이 떠났다. 한편 재롱은 여전히 남쪽에서 누나를 찾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어사의 방문이 떠올랐다. 어사가 우리 집에 하룻밤 묵어갔다니 그런데 왜 그 집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걸까? 그는 무언가 허전한 마음에 다시 후원 초당을 찾았다. 그곳은 여전히 먼지가 쌓여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깊이 배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초당 안을 둘러보았다. 우리 누나는 여기서 지냈었는데 남쪽으로 떠난 뒤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그의 눈에 배틀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이 들어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집어들고 읽었다. 첫 줄을 보자마자 그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황화이력 풍표비. 그 한 줄을 읽자마자 그는 더 이상 다음 줄을 볼 수도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급히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내밀었다. 아버지, 이것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하자 그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찌 이런 일이? 부자는 함께 울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꿈이라면 깨지 말고 생시라면 절대 잊지 않겠다. 그들은 오랜 시간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을 추스렸다. 얼마 후 어사는 부임을 마치고 부임식을 거행한다는 소식을 친정집에 알렸다. 아무날 부임식을 진행하오. 이 소식을 들은 재롱과 아버지는 어사 부인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날 가족은 마침내 한자리에 모였다. 부녀가 다시 만나 눈물 속에 상봉했고 남매도 다시 재회했다. 누나 10여 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동생아, 내가 나를 이렇게 찾아다녔다는 걸 이제야 알았구나.
가족들은 그동안의 아픔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고 장인과 사위도 처음으로 상면하며 인연을 맺었다. 그날 밤 재롱과 누나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이제는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이렇게 해서 질투와 음모로 헤어졌던 남매는 운명과 인연의 힘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다.